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계면활성제에 대한 내용을 배울게요. 그 다음은 우리가 방금 배운 수성원료랑 유성원료를 하나로 합쳐주는 거죠. 뭐 이렇게 생겼죠. 유성원료, 수성원료. 여기가 친유성기, 친유기, 친수기 합쳐주는 거. 자, 유성과 수성을 하나로 합쳐주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기억하시면 좋다고 했죠? 경계면 활성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나중에 안 헷갈려요. 계면활성제가 쓰이는 게 많죠. 유화제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가용화제로도 쓰이고 결국에는 다 계면활성제랑 말은 다 똑같은데, 하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음이온성, 양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계면활성제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죠. 여러분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하면 어떤 물건들이 떠올라요? 물건들? 어떤 제품들? 샴푸. 정답 맞습니다. 샴푸 안 하면 충분해요 사실. 아무래도 책 안 보고 그냥 듣는 게 오히려 더 도움될 수도 있겠어요. 클렌저 맞아요. 방구의 증이 맞고 세제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말씀하시는 것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샴푸, 폼 클렌징, 세제, 린스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거, 거품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이걸 기포형성제라고 합니다. 음이온성은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포형성제라고 하는데 이 음이온성,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뭐 제품을 외울 게 아니고 뭐 샴푸, 클렌징 이런 건 음이온성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음이온성 결국에는 이 이온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다시 드리면, 이온은 원자 상태에선 전기를 띠지 않죠. 전기를 띠지 않고 이제 물에 있을 때 전기를 띠는 건데, 물에서 전기를 띠는데, 그러니까 음이온이란 말은 물에서 음이온, 그 다음에 물에서 양이온, 물에서 양쪽 다 띠는, 그 다음에 물에서 이온을 띠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자, 음이온성의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뭐 샴푸, 세제, 뭐 폼 클렌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음이온성이랑 양이온성이랑 많이 헷갈리시긴 하더라고요, 은근히. 그래서 어떻게 안 헷갈리게 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약간 유치하지만, 네, 거품이 있잖아요. 거품. 이렇게 거품 많잖아요. 거품이 많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품이 많군. 그러니까 기포, 거품 하니까 거품이 많군. 그러니까 음이온성인 거예요. 유치하지만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거품이 많군. 그래서 거품이 많이 일어나면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인 거예요. 아, 귀빨개. 이렇게 되고. 자, 우리가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면 여기 음이온성, 양이온성에 대해서 할 때 서로 다른 건 기억이 나요. 하나는 거품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는 뭐 린스나 뭐 이걸 대전 방지 효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살균 효과 이런 것들 일어나는 게 서로 대칭돼서 기억하는데, 이 음이온성, 양이온성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양이온성은 이 샴푸, 세제, 폼 클렌징과 달리 거품이 일어나지 않는 대전 방지 효과, 그 다음에 살균 효과가 있는 린스, 헤어 트리트먼트, 이렇게 제품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좀 확 오죠.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섬유 유연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음이온성이 기포를 많이 일어나고 회전력이 좋고 이런 걸 또 기억하시면 양이온성을 대칭해서 충분히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양쪽성은 물이 산성일 때는 양이온을 띠고 우리 알칼리성일 때는 음이온을 띱니다.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온성은 저자극이에요. 저자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유아에겠습니다. 악이용 제품들에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을 예로 들면 뭐 베이비용 샴푸 이런 거, 베이비용 제품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비이온성이 잘 안 나오기는 한데, 이 비이온이란 거, 비이온은 화장품에 많이 쓰이죠. 거품성이 낮기 때문에 화장품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화장품들, 지금 화장품 하면 많이 떠오르시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것들, 뭐 스킨로션 이런 것들에 비이온성 많이 쓰입니다. 아마 위에 있는 3개보다는 크게 중요성을 주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계면활성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유화, 가용화 이 내용도 나중에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요, 넘어갈게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거의 했죠. 천연 계면활성제도 크게 중요 안 해서 뺐습니다. 다음 내용인데, 이제는 좀 뭔가 애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하신 보습제가 나왔는데, 이 보습제는 수성원료에 뭐 어느 정도 큰 바운더리는 포함이 됩니다. 폴리올,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 이것도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보습을 해주는 원료죠. 다음 넘어갈게요. 고분자 화합물, 점증제, 폴리머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다 분리해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이것들은 두 번째로 점도를 향상시켜서, 고분자 화합물이 약간 따로따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피막 형성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점증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뭐 이렇게 고분자 화합물, 폴리머 하시는데,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결국에는 다 하나의 그 제형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점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 피막이 형성되는 거고요. 이 점도가 향상된 것이 피막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습이 되는 거고, 이 점도 끈적끈적한 그 느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감도 좋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기억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점도를 향상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나머지 부가적인 것들이 전부 다 기능이 되는 거예요.
점도 향상시키면 안정성이 증가가 되고 사용감 향상이 되고 점증제가 되고 피막 형성이 되고 보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제가 이것도 어떤 것들이 점증제에 포함되고 뭐 잔탄검이라던가 아니면 카복시 비닐 폴리머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에 강의에 말씀을 해드렸는데 크게 나오질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금속 이온 봉쇄제랑 산화 방지제, 이거를 동시에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속 이온 봉쇄제는 금속으로 인한 산화 방지, 안정성 증가에 있는데, 금속 이온 하면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그냥 쉬워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어디 쇠붙이가 산화돼가지고 갈색으로 변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장품 안에서도 나중에 배울 거지만 뭐 납, 비소,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금속 이온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산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킬레이트제라고 하는데, 이 킬레이트제 집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킬레이트제, 금속이온 봉쇄제로 금속이온을 말 그대로 봉쇄를 해줍니다. 그 성분들이 우리 보통 보면 디소듐 EDTA, 테트라 EDTA 이렇게 나와서 이제 여기 EDTA가 붙어있는 애들이 여기 약간 금속 이온 봉쇄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료에 있단 말이에요. 산화 방지라는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고, 결국에는 이 산화 방지 부분은 안정성에 포함이 되죠. 산화 방지제도 또 말 그대로 우리는 결국에는 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엔 제형이나 안정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 사실 더 많아요. 산화 방지제 원료들의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데, 이 비타민 E,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산화 방지제라기보다는 항산화 성분이죠. 그 다음에 DHA,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 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요거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 아니고요. 왜 하필 또 이렇게 이름도 같은데 다 같이 줄여 불러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요거는 살리실산이죠. 살리실릭 애시드, 요게 아니고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 맞습니다.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이에요. 이게 산화 방지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이게 이름이 좀 낯설 거예요. 근데 화장품 성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주의 성분으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산화 방지제. 결국에는 금속이온 봉쇄제랑 산화 방지제는 이 화장품 자체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름 자체로도 알 수가 있죠. 산화를 막고 금속이온을 봉쇄하고, 금속이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가져가시면 금속이온 봉쇄제란 말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한번 문제 한 개 풀어볼게요. 문제 시작! 정답은 타로색소인데, 이게 우리 가져온 이유는 요거 1회 기출 시험입니다. 1회 기출 문제예요. 단답형이었어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불렀거든요. 요게 그냥 뭐냐면,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콜타르 있죠. 콜타르 유기합성 색소인데, 이거 보시면 타르 색소 떠올리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강의 찍을 때 이걸 못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맞췄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르 색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고 가시라고. 타르 색소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마 6월 초쯤에 한번 월요일에 강의를 못하고 다른 날로 바꿀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미리 말해놔야겠다. 6월 초에 월요일 말고 화요일에 강의를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건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할게요. 한번. 제가 시험 때문에 시험을 치러 가야 돼서 아마 날짜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색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색소 하면 내용이 많은데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타르 색소를 이거 다음에 했어야 되나? 자, 여기 보시면 염료랑 안료만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색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을 바꾸는 아이들이죠. 염료는 물에 녹아요. 물에 녹는 색소예요. 안료는 물에 안 녹아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염료를 소금물이라고 외우고 안료를 흑탄물이라고 외웠는데, 이제 피그먼트, 다이 외우는데, 여기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외우면 좋은지. 이게 소금물이잖아요. 소금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물에 녹는다. 소금물은 물에 녹으니까. 염료는 물에 녹는다. 안료는 안 녹는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제가. 쉽죠. 안 녹으니까 안료, 녹으니까 염료.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외우라 했다면 혼날 것 같은데. 색제는 쓰는 이유는 말 그대로 색을 내기 위해 쓰는 거고, 뭐 기타 추출물 같은 걸로 색소를 쓰지 않고도 색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예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게, 우리 선크림 같은 게, 선크림이 있다고 칩시다. 선크림이 보면 들어가 있는 성분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조금 공부하시면 아마 선크림 이렇게 말하시면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에틸엑실, 메톡시, 신나메이트, 옥토크릴렌 뭐 이렇게 되면서 쫙 나오셔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처음에 만약에 들으시면 좀
낯익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 이름이 뭔 징크가 어쩌고 옥사이드가 어쩌고 하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금방 나올 거예요. 이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쉽게 말하면 이 광물 무기 안료예요. 무기 안료인데 이 돌가루를 진짜 곱게 갈아서 이 실리콘에다가 개어서 얼굴에 바르는 게 우리가 선크림이란 말이에요. 선크림이라는 건 여기서 선크림 설명 한번 하고 갑시다. 언젠간 해야 되니까. 선크림 설명 한번 하고 갈게요. 선크림이라는 건 빠르게 하겠습니다.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로 나뉘는데 이 무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자, 유기는 뭐 벤조페논, 팔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에틸렉실, 메토크신나메이트. 종류가 많아요. 29개예요. 저도 보면 알지만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무기, 유기 차이는 아까 전에 동물성 원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들었어요. 무기하면 광물 느낌이 나고 약간 유기하면 약간 합성 느낌이 나죠. 말 그대로 이 징크 옥사이드도 징크놀이라는 돌을 갈아서 실리콘에 개서 얼굴에 펴 바른다 했죠. 그러니까 옆모양을 그릴게요.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하얀색 표시가 안 되네. 잠깐만. 이 검은색이 피부라고 치면 이렇게 하얗게 광물가루를 얹으니까 백탁이 보이는 거예요. 백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백탁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있는 돌가루가 튕겨내주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 거예요. 튕겨내주는 걸 튕겨낸다고도 하지만 산란시킨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기자차는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졌는데 태양열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튕겨나가요. 무기자차는. 여기 햇빛이 있습니다. 태양열이 오면 유기자차를 발랐을 때 여기 막이 씌워집니다. 보통 유기자차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뭐 선젤, 선로션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이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을 다른 말로는 UVA, UVB, UVC라고 말을 하고요. 이 UVC는 우리 대기에 있는 오존층에 걸러주기 때문에 UVC는 오존층에 걸립니다. 오존층. 이 자외선이 얼굴에서 적외선으로 바뀝니다. 적외선으로 치환이 된다고 하고 흡수가 된다고도 하는데 흡수라고 할게요. 많은 교과서에서 흡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흡수가 돼서 이 자외선이 적외선, 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기자차를 사용하면 얼굴에 열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화학적이라고 부르고 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선크림에 대한 내용이고 간단하게 한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선크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런 과정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이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그 하얀 광물, 백탁이 일어나는 그 아이들이라고 했죠. 제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무기 안료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쉽게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료는 물에 녹지 않는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사용된 색제인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백탁이 있는 걸 사람들이 쓰기 싫어하잖아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크림을 베이스로 쓰고 위에다가 메이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 남자분들이 제가 올리브영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남자분들에게 몇천 개의 선크림 팔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 나는 하얀 게 싫다 쪽팔린다 하얀 거 말고 안 하얘지는 걸로 달라 근데 피부를 보면 이 사람은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써야겠는데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 참 막막해집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줘야지 얘가 좀 자기 피부에 도움이 될 만한 걸 사가나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도 무기, 유기로 나뉘지만 이 무기자차에 색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색제가 들어갑니다. 적색산화철과 징크 옥사이드가 합쳐지면 요거를 칼라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칼라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장간 볼 수 있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톤업이 되는 선크림이에요 라고 하고 나오는 것들이 얘가 들어간 거예요. 분홍 색깔빛 얼굴에 바르면 분홍빛 되고 얘는 백탁이 좀 자연스러워서 뭐 이 정도 백탁이면 나도 써도 되겠다 싶은 애들이 이런 색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색제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색조는 이만하면 됐고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이거 하면 끝이에요. 거의. 자, 우리 비타민 향료까지 하고 끝내는데 비타민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비타민 A, C, E. 비타민 A, C, E 어떤 건지 아시는 분 바로 작성해주세요. 정답 A 먼저 적을게요. 맞아요. 이스코빌산이 아니고 아스코빌산. 오타시겠죠? 이렇게 막 적어두시면 새로 오신 분들이 기죽는단 말이에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지만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말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진짜 기본이에요. 레티놀, 아스코빌산, 토코페롤.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비타민 C가 뭐지? 막 토코페롤이랑 헷갈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진짜 기본이에요. 그래서 레티놀을 앞으로 외우실 때 레티놀이잖아. 레티놀. 여기 사이 에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레티놀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아스코빌산은 C가 있잖아요. C. 이게 C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아스코빌산을 외우세요. 그리고 산은 다른 말로 애시드로 하죠. 그래서 아스코빌산, 아스코빌 애시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토코페롤은 비타민 E죠. E는 E니까 여기다가 코페롤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타민 에이스 이렇게 잘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 채팅에서 이 아이들의 기능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한테 낯익죠. 우리가 평소에 화장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성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타내는 기능이 우리에게 좀 친숙합니다. 자, 레티놀은 뭐 다른 말로 레티노이드라고도 하고 화장품에서는 좀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라고 유명해요. 왜냐면 화장품 자체가 사실 크게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하, 바하, 레티놀 이런 애들이 조금 그나마 효능이라 해야 되나? 효과가 좋은 성분들이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레티노이드는 주름 개선 기능성 식약처 고지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코빌산은 비타민 C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 텐데 얘는 미백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비타민 C를 이야기할 때 이 미백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대표적인 기능 레티놀 주름 개선, 비타민 A 레티놀 주름 개선, 비타민 C 아스코빌산 미백, 비타민 E 토코페롤 항산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레티놀이랑 아스코빌산 토코페롤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있을 텐데 제가 식약적 기능 고지 성분을 다 외우진 못해가지고 뭐 보면 다 알지만 예를 들면 레티닐 팔미테이트라는 레티놀 유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티놀이 있고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있고 어쩌고 폴리 레티닐 어쩌고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레티놀이라는 영어를 보면 전부 다 비타민 A 주름 개선 성분인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레티놀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레티노이드. 그 다음에 아스코빌산도 아스코빌 애시드 뭐 아스코빌 어쩌고 아스코 무슨 아스코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코라는 걸 보면 아, 얘 비타민 C구나, 아, 얘 미백 성분이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토코페롤도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거 비타민이고 항산화고 이게 항산 성분으로 사용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비타민에 대한 내용 뭐 비타민 많은데 이 정도만 아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향료는 좀 넣었어요. 예의상 향료는 냄새를 마스킹해준다. 예를 들어 동물성 원료 안 좋다, 냄새를 마스킹한다는 건 이 동물성 원료의 안 좋은 향을 가리고 그 위를 덮는다는 거죠. 향기 부여하고 관능적인 효과에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오늘 원료에 대해서 크게 한번 훑어봤어요. 이게 잘 안 외워진다고 치시면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원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다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돌려보시고, 그 영상은 유튜브 쭈니덕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 한 개 풀어봅시다. 문제 하나에 2분씩 드릴게요. 여러분 안 돼요. 이런 거 틀리면 한 문제로 틀려서 자격증 못 따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아까 뭐 했어요? 거품 맞네. 그 말 했죠.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거품 많이 난다 했잖아요. 이거 알면은 안 틀린다니까 내가. 이거 헷갈리는 분들 내가 분명히 시험 칠 때 이런 쉬운 걸 헷갈리면 멘붕 와요. 자, 거품 맞네. 그러면 우리 린스, 헤어 트리트먼트, 비누, 샴푸 뭐가 거품 나는지 알잖아. 다 쓰잖아요 우리. 자, 그럼 린스 봅시다. 대전 방지 효과 있고 다 이거 좋은데 린스 거품 안 나죠? 안 나죠? 자, 그러면 D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틀린 게 오히려 좋아. 왜냐면 이런 걸로 틀렸으면 우리 나중에 안 틀린단 말이에요. 망구매직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린스랑 헤어 트리트먼트는 말했던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죠. 양이온성은 대전 방지 효과, 이게 정전기 방지 효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많이 쓰면 머리가 이제 정전기 방지가 되기 때문에 머릿결이 좋아지고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 문제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준비하면서 이거 헷갈리겠다,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리겠지 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한 개 더 갑시다. 쉬운 문제예요. 금방 푸셔야 돼요. 요거는. 네, 정답은 말씀하신 대로 5번입니다. 라놀린 동물성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틀려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식물성 오일이라는 건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식물성 오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올리브, 마카다미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전부 다 제가 만든 문제들인데 약간 좀 헷갈리게 했어요. 이게 난황이 뭐지? 스쿠알렌이 뭐지? 약간 라놀린이 뭐지? 이런 싶은 것들을 보기에 일부러 넣었어요. 좀 헷갈리게. 왜냐면 헷갈리는 걸 틀려봐야지 실전에서 안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제 문제집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써도 뭘 안 하겠지, 출판사에서.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들 중 하나인데 이것들이 동물성 오일이에요. 난황 오일, 스쿠알렌, 밀랍, 라놀린. 그러니까 뭐 난황이 뭐야? 스쿠알렌이 뭐야? 밀랍이 뭐야? 라놀린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얘네가 동물성 오일인 거 알면 돼요. 우리가 푸는 문제는 한 그 정도 수준이에요.
카놀라유는 제가 뭐 부엌에 주방에서 잘 쓰고 있긴 한데 식물성 오일이죠. 다음 문제 갈게요. 이번 시험이 지문이 긴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지문이 짧은 편이에요. 이런 거 좀 눈에 익어야 돼. 문제 푸신 분은 뭐 몇 번 보기는 뭐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 대한 답도 한번 적어보실래요? 뭐 1번 보기는 뭐에 대한 설명이다. 1번은 뭐뭐, 2번은 뭐뭐. 아니야, 같이 합시다. 풀이를 할게요. 이런 것들이 지문은 길지만 실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은, 제가 그 1회 시험 쳤을 때 많은 분들한테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푼 문제 중에서 그나마 지문이 긴 편이지만 우리 푸는데 30초? 20초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1회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10초, 20초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점도 증가, 피막 형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고분자 화합물, 점증제 둘 다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틀리시더라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중요해요. 계면활성제는 계면에 흡착하여 계면의 성질을 현저히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뭐 경계면을 활성시킨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경계면 활성제는 경계면을 활성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외우고 끝나면 안 돼요. 설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계면 활성제는 계면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섞인다 라는 의도만 맞으면 이것도 계면 활성제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료 중에 혼입되어 있는 이온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저는 아까 전에 봉쇄라고 말을 했지만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금속이온 봉쇄제가 맞죠? 여기 점증, 고분자, 금속이온 봉쇄제. 그 다음에 수분의 증발 억제하고 사용 감촉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자, 여기도 유성원료인데, 자, 여기 점증제도 똑같습니다. 사실 점증제도 수분 증발 억제하고 사용 감촉을 향상시키는 목적인데 아마 이렇게 애매한 보기는 겹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걸 아시면 되고, 산화되기 쉬운 성분을 함유한 물질 첨가하여 산패를 막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금속이온 봉쇄제는 항상 금속이온이란 말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산화 방지제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해보면 점도 증가, 피막 형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뭐 카복시 폴리빈, PVC래. 뭐 잔탄검, 카복시 비닐 폴리머, 그거 떠올릴 수 있을 거고, 계면활성제, 양이온, 음이온 이런 것들 아까 공부한 거 떠오르고, 이온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EDTA, 테트라 EDTA, 디소듐 EDTA. 그 다음에 사용 감촉 향상시키는 유성 성분,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합성, 유성 원료, 산화 방지제는 여기 비타민 E, 항산화 성분이라고 했죠. 토코페롤. 그 다음에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 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문제는 끝났어요. 지금 보는 게 원료 및 제품의 성분 정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료 및 제품의 성분 정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게 뭐냐면 원료의 종류랑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성분의 특성입니다. 이거 두 개 가지고 지금 우리 거의 1시간 반 한 건데, 마지막으로 원료 및 제품의 성분 정보를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함량순으로 기재한다라는 건 사실 모든 분이 알고 있어요. 함량순으로 기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제가 제 눈앞에 보이는 오일 하나 볼까요? 제 인스타그램에 협찬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어이구 성분 100%라서 없네요. 교재는 아직 출간 안 했습니다. 뭐야, 왜 성분이 나와 있는 게 없지? 지금 자, 성분은 함량순으로 기재를 하는데 제 눈앞에 지금 향수가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변성알코올, 정제수, 향료, 리모넨, 알파, 이소메칠, 이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간 양이 많은 수로 있는 거예요. 얘는 변성알코올이 가장 많네요. 향수니까. 뭐 정제수,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분에 대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은 순서에 관계없이 기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성분 유튜브로 유명하신 분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분 유튜브로 유명하신 분 걸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밑에 있는 성분들 보면서 이게 제일 적게 들어갔다 막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의 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1% 함유될 수 있는 게 페녹시에탄올 있잖아요. 페녹시에탄올의 사용 한도는 1%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1%가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성분들을 배울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뭐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얘가 좀 적게 들어갔고 많이 들어갔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분들이 맨 끝에 있죠. 향료가 맨 뒤에 있다거나 아니면 파라벤, 뭐 말했던 뭐 그런 것들이 항상 맨 뒤에 있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성분이 함량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착향제에 대한 내용,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우리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향료라고 그냥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올해부터죠. 그러니까 알레르기 유발 성분 예를 들면은 그나마 유명한 거 뭐 리모넨이 있다. 마침 앞에 향수가 있네요. 지금 향수에 리모넨, 알파 이소메틸이온은 리날룰, 벤질알코올, 제라니올 이런 것도 있어요. 가독성 좋게 리모넨이랑 리날룰이 있어요. 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을 숨기고 싶어서 향료로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돼요. 얘네들은 그냥 향료라고 하면 안 되고 향료, 리모넨, 리날룰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pH 조절 목적 사용 성분은 최종 생성물로 기재 표시가 가능하다. 오늘 제가 원료 설명에서 뺀 부분인데, 원래는 제가 pH 조절제를 저번 강의에선 말 넣었어요. 원료에서 pH 조절제라는 거는 뭐 산화제가 있고 알칼리제가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뭐 사용감도 좋겠고 기능 성분도 넣었고 수성원료, 유성원료 넣었는데 이게 보니까 아니 화장품이 알칼리성인 거야. 뭐 알칼리성일 수도 있지만 근데 약산성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약산성 너무 좋아하잖아요. 약산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산화제를 넣어서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된 성분은 최종 생성물로 기재가 표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설명이 좀 어려웠나?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알칼리일 때는 산성화가 되면 다른 성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산성화를 시킬 때 쓰는 성분은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최종 생성물로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쉽죠? 맨날 쉽다고 강요하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있는 표시 제외 성분은 이 부분이 항상 화장품 성분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특히 휘발성 용매 이런 거 뭐냐면 이 미네랄 오일이래요. 미네랄 오일이 모공을 막아서 좋지 않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증발해서 없어졌다라고 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 화장품은 위험하다고 해요. 왜냐면 이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분을 만드는데 원래 안에는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4-다이옥신이라고 합시다. 보통 많이 증발되는 애. 얘가 들어있는데 뭐 발암물질이라고 치면, 근데 얘는 휘발돼서 사실은 화장품에 안 들어가요. 만드는 과정은 있었지만. 근데 얘가 날아갔다고 어떻게 네가 장담을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의 성분이라는 건 얘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주의해야 되는지, 왜 주의 안 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면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보존제가 원료 포함되어 있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요즘 잘 나가는 추출물이 뭐가 있나요? 내가 추출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추출물 잘 나가는 게 뭐 있어요? 선착순 먼저 말씀하시는 분 한 분? 논이 많이 마시지 않나요? 그러면 병풀 추출물 좋죠. 알로에베라 좋죠. 병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재생 크림이랑 재생 애들 진짜 좋아하잖아요. 별로 막 저는 제가 그 병풀 추출물이랑 센트럴 아시아티카, 뭐 마데카 수사이드 이거에 대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근데 진짜 찾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병풀 추출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병이 있고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병풀 잎을 한 개 떨어뜨려요. 그러면 사실 이게 병풀 추출물이죠. 근데 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안에 보존제를 넣었어요. 안 보이나? 이 안에 보존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함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병풀 추출물 70%의 무방부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갔을 수가 없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속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그런 마케팅 보면 좀 웃깁니다 사실. 자, 그러면 우리 표시 제외에 대한 이야기는 끝냈고,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 성분 기재할 때 이렇게 5포인트 이상 쓰라는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1시간 한 30몇 분씩 나오네요. 강의를 진행해보니까. 자, 오늘도 과제를 내어드릴게요. 지금 이거 하고 안 하고 분명히 시험 합격이랑 불합격 차이가 많아요. 오늘 배운 내용 있죠? 배운 내용을 아무것도 보지 말고 A4용지나 공책에다가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빠진 내용을 한번 채워보세요. 제가 강의를 내일까지는 통으로 업로드 해놓을게요. 네, 단톡방에 그냥 올리시면 이제 다들 그러려니 하실 거예요. 180명쯤 있는데 뭐라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올려주시고, 교재는 죄송해요. 제가 만드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지금 한 몇십 문제만 더 만들면 돼요. 카카오톡방에 올려주시고 비밀번호 02이고 그리고 혹시 지금 배운 거 전부 다 정리하는데 10분 안 걸릴 거예요. 지금 공부하시는 거랑 뭐 내일 공부하시는 거랑 차이는 한 두세 배 날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게 확실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시간 있으신 분은 여기서 저 펜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네이버에 인플루언서에 들어가면 이제 쭈니덕 치면 제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네이버랑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해드리고 있고요. 지식인에서 답변하는데 지금 엑스퍼트 신청했어요. 그래서 전문가 답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이렇게 하고 재밌네. 펜하기요? 펜하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여기 검색을 해야 돼요. 네이버.com 쭈니덕 치면 여기 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펜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제 펜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펜이 많아지면 제가 쓰는 글들이 네이버에 뭐라고 해야 되냐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브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전 좀 나중에 좀 알려주고 유명해져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카톡방 들어가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왼쪽 밑에 사람 모양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 모르세요? 여기서 일반 채팅, 비밀 채팅, 오픈 채팅 있거든요. 여기서 오픈 채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검색에다가 맞춤형 화장품을 치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공부라는 방이 나와요. 이 방. 팬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 평소에 질문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나중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한 마음 이미지 관리를 잠깐만요. 링크 걸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또 매년 화장품 교육 이수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조심히 살아야지. 비밀번호는 022입니다. 022는 2월 22일 우리가 1회 시험 쳤던 그날이에요. 질문하셨네. 잠깐만요. 맞춤형 화장품에 이해해서 원료 및 제품 규격 단원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관능평가 절차. 관능평가 절차라고 하면 관능평가에 대한 개념만 잡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능평가 절차를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관능평가는 사용성에 대한 평가법이다. 향취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뭐 사용감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뭐 기타 뭐 보는 거나 뭐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 관능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딱 그 정도라고 끝냈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되게 많이 들어오시네. 200명 되겠어요. 자 오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팬해주신 분도 감사하고 다음 강의는